현송월 북한의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예술단 사전점검단 어제 우리나라에 왔죠. 서울을 거쳐서 강릉에 갔고 어제는 강릉에서 1박하고 지금은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북한 예술단이 공연할 장소들을 꼼꼼히 둘러보고 있는데 북한 선발 때 과연 식사는 어떤 메뉴로 했는지 와인을 곁들여서 식사를 했다. 현송월의 복장은 무엇이다. 백은 뭐 들고 있다. 사실 이런 데도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당국자들이 3년 만에 우리나라에 육로로 왔다. 이런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국내 여론을 반영하듯 찬성과 반대 이런 의견들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평창올림픽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대표에서부터 대변인까지 반공주의 시대를 연상시키는 극우적 발언들은 참으로 목불인견입니다. 지금이 2018년이 맞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국제사회도 응원하는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어떻게 평양올림픽이며 체제 선전가입니까?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혼란과 퇴행의 원인은 바로 이 정권의 좌파 국가사회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땀 흘려 노력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출전 기회를 빼앗아 정부 방침이란 명목으로 남북 단일팀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국가주의 산물입니다. 이 정도면 올림픽인지 남북 체전인지 분간이 어려운 지경입니다. 행여라도 현송월의 심기라도 거스를까 안절부절하며 저자세로 일관하는 당국자들의 태도는 참으로 봐주기 힘듭니다. 문재인 정부가 평창올림픽에 북한 참가에만 집착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지금 정부의 행태를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행태는 민주당 정부가 그렇게나 혐오했던 과거 군사정권에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태근 전 국회의원,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SBS의 임광희 논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정치권 반응 보면은 어떻습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오고 북한의 예술단, 공연단, 태권도 시범단 여러 명이 오게 되는데 정치권의 반응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딱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요. 여냐 야를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보느냐 평화올림픽으로 보느냐 이것이 야와 여의 극명한 차이점입니다. 자, 먼저 여당은 앞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평화올림픽으로 승화시켜서 한반도의 세계적인 화약고를 우리가 좀 풀어나가야 된다 이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야당의 반대는 이거는 판을 깨자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야당들은 이런 주장에 맞서서 평화올림픽이 아니라 이건 평양올림픽이다. 그리고 지나치게 저자세다. 그리고 국가 사회주의 아니냐. 특히 이제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단일팀 이거에 대해서 여론이 좀 싸늘한 것을 이제 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 중에서 정의당만이 이 먹잇감을 찾은 들짐승처럼 야당들이 이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평화올림픽을 기원에 함께 노력하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정미 대표도 오늘 신년 기자회견했는데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나라 얼굴에 먹칠을 하고 세계적인 망신살이 되고 있다라고 강하게 자유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두 분 생각 궁금합니다. 정태근 전 의원님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어떻습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의 참가, 또 북한의 참가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이것이 북한 올림픽이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야당들이 조금 지나친 감이 있어요. 특히 평양올림픽 거론하는 문제는 제가 보기엔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야당이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핵심은 이게 이제 북핵 문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지적해야 될 부분들은 이번 올림픽 자체는 성공적으로 진행돼야 마땅하고 그런 차원에서 또 국민의 자존심도 살려주고 예를 들면 아이스하키 선수들 같은 경우에 보호하는 것 이런 주장들은 굉장히 타당하죠. 타당한데 그것 자체의 성공 자체가 마치 북한의 참여로 인해 가지고 뭔가 우리가 북한에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우려보다는 국민들에게 여전히 지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 걸음도 진전이 없다.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올림픽과 북핵 문제를 좀 분리해서
대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양무석 이사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계속해서 이제 평화냐 평양이냐 이제 말씀을 이제 그렇게 대비를 해주셨는데 사실상 북한의 참여는 그 평창 올림픽의 성공과 그 실패 여부에 상당히 결정적인 그 의미가 있었고 요인이었었거든요. 실제 북한이 참여함으로써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여기에서 흥행에 일정한 성공의 가능성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그 평창 올림픽을 두고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 참석하지 않겠다, 아베 총리 참석하지 않겠다, 러시아 푸틴 참석하지 않겠다 하면서 1월 달과 12월 달에 평창 올림픽이 과연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들이 계속해서 생겨났고 그 걱정과 우려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북한의 그 참가 이야기가 이제 결정되면서 보수 야당이 지난 70년 동안 지속적으로 정쟁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때는 상당히 재미를 봤던 안보 이데올로기 반공주의를 또다시 들고 나오는 게 현실적으로 과하다라는 이제 지적도 저는 충분히 동의를 할 수 있고 저는 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아직도 안보 이데올로기 반공주의를 가지고 한국 정치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고 거기에서 뭔가 표를 얻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 고리로 계속 표를 얻기 위한 정략적 도구로 사용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전체적으로 국민들은 지겨워한다. 또 반공이냐. 현송월이 이끄는 북한 선발대 조금 전에 오후 1시 40분쯤에는 장충체육관 둘러봤고요. 지금은 국립극장, 장충체육관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국립극장을 둘러보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북한 선발대 소식 그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현송월을 중심으로 한 북한 선발대가 서울역에 도착을 했을 때 서울역에서 반대하는 태극기 부대 시위가 있었다. 인공기에 불을 붙이고 김정은 사진도 불 붙이고 경찰이 끄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북한 선발대가 인지하거나 봤다 이런 소식은 없죠. 좀 떨어져 있는 곳일 테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이렇게 화면에서 보다 보면은 상당히 경찰들이 많이 이제 막을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보이지는 않았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북한과 달리 우리는 자유민주국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언론이 이제 자유가 보장이 되다 보니까 저런 것들을 여과 없이 다 보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런 것들이 지금 평양에서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시차는 있겠지만은 바로 현송월 일행에게 아마 전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바람은 저런 것들이 자유민주국가의 언론 자유가 지금 보장되는 상태에서 그리고 또 집회 시위나 이런 게 보장되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 하는 우리의 생각들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과거 부산 아시안 게임이 2002년인가요? 그때도 인공기가 훼손되고 그래서 북한 선수단이 반발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판단하기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하고 지난번 부산 아시안 게임 때처럼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그리고 또다시 또 다른 협상을 해야 될 일인지 그건 북한이 판단할 일인데 남측에서 가지고 있는 표현과 앞서 이야기하셨던 집회의 그 자유 문제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트럼프나 미국 대통령이 왔었을 때 반미 시위하고 성조기 불태우는 일들이 허다했고, 그 다음에 그 북한이 내려왔었을 때 인공기 불태우는 모습들이나 화형식 하는 것들이 허다한 그 일상의 정치적 그 표현의 자유를 구가하는 나라다. 임을 역으로 또 반증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저런 그 시위와 집회를 물리적으로 강하게 압박할 건 없다. 최소한 사고가 나지 않는 관리 차원에서 경찰의 개입이 필요한 거지. 저 부분을 억압적으로 탄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런 모습을 북한에서 우리 언론이 보도하면 다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모습 때문에 이제 북한의 참가 또는 북한이 이번 선발 때도 오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하루 취소했다가 다시 또 중단했다가 다시 온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올 것도 같고요. 저는 우리 정부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양 이사장님께서 반공주의가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반공주의 자체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인적인 이 공산주의에 대한 자기 견해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다양한 사상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좌파도 있고 우파도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북한 당신들이 이 남쪽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줄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 저분들이 저렇게 과격하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현송월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우리 언론들이 좀 지나쳤거든요. 제가 보기에. 사실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황색 저널리즘에 가까운 정도의 수준으로 과도한 관심을 갖고 과도한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엄연하게 지금 남북 간에 대치해 있고 북핵 문제 때문에 억울한데 이 방문을 위해 가지고 저렇게 온 국민이 난리가 난 것처럼 언론에서 대해줘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특히 저 태극기 부대 분들은 반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언론에서 좀 냉정하게 당연히 북한 선수단이 와서 잘 진행되면 좋죠. 근데 만약에 저 정도의 그 보도가 나갔다 그러면 마치 예술따라 오면은 어떻게 될 거냔 말이죠. 그리고 이제 뭐 응원단으로 오면 어떻게 될 거냐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 국민들 상당수에 있는 또 그런 또 다른 생각, 이런 점들도 저는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듣다 보니까는 갑자기 반공의 반대말이 우리가 뭡니까? 용공이라고 흔히 합니까? 반공의 반대말이. 원래는 찬공이 돼야 되는데 왜 찬공이라는 말은 없이 용공 이런. 용공이 맞겠죠. 예. 홍준표 대표가 주로 쓰는 종북이 오히려 반공의 반대 그 정치적 개념으로는 오히려 뭐 친공 내지는 친북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찬공이라는 표현은 없는 것 같아서 말이죠. 반공은 저는 반대말이 뭐 친공이라 이런 건 아니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반공이라는 거는 우리들도 다 반공을 합니다. 우리 반공 정신에 다들 회왔었잖아요.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게 반공이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친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공으로 하는 거는 너무 대척점이고요. 반공한다고 해서 용공은 아니에요. 굳이 말한다면 애국이라고는 할까요? 한다면 몰라도 저는 그 반공 아니면 그럼 너 용공이야? 이렇게 가는 거는 굉장히 이분법적인 색깔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 순간 아주 순수하게 약간 국어적인 갑자기 호기심이 들어서. 국어적인 호기심보다는 정치적인 호기심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친미 친일파를 우리가 그 지미파라고 이제 표현을 바꿨던 것처럼 그럼 친북파를 그 지북파 이제 이렇게 이제 바꿀 가능성이 이제 있는데 어쨌든 정치적 용어로서는 반공의 그 반대말은 현재 시점에 있어서는 종북이라는 그 개념으로 그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표와 관련한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 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대변하긴 했는데 역시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이야기에 기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홍준표 대표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했던 이야기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핵심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이루어졌다. 현 정권은 뒤늦게 나타나서 숟가락만 들고 나타났는데 이 숟가락마저 북한에 주고 있다. 이겁니다. 올림픽은 DJ 노무현 시절에 2번에 걸쳐서 동계올림픽 유치를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대표 되자마자 이명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평창올림픽 유치했습니다. 저들이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밥상을 다 차려놓으니까 숟가락 들고 나타나서 그 숟가락조차도 푸게주고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 주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우리 정치인들 중이 대부분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이게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자신들이 집권한 문제만 자꾸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든 이것은 국가적 사업이고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임 정부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조금 보완하면 되는 문제고 성과는 더 내면 되는 문제인데 사실은 위안부 문제가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전임 정부에서 이미 합의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들을 당사자 입장에서 어떻게 좀 보완할 것인가의 문제였기 때문에 근데 아주 이상한 것이 전임 정부가 한 것은 일단 나하고 관계없다. 그리고 전임 정부가 별 기여한 바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한민국의 권력, 대한민국의 국회 이게 왜 존재하냐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국가적 대사와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한 게 없더라도 그럼 이 정부가 평창올림픽을 잘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더. 뭐 이러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표 이야기 이왕 나왔으니까요. 홍준표 대표 신년 기자회견 가운데 한 대목 더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 북을이죠. 홍준표 대표가. 대구 북을 당협위원장을 맡았는데 이번 지방선거나 다음 총선에 자신이 출마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름으로 생각으로 선거를 합니다. 미니 정당과는 연대가 없습니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선거는 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장 후보군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홍정욱 전 의원은 원 오브 데입니다. 우리가 서울시장은 내어줘도 회복할 기회가 있지만 대구시장을 내어주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대구시장 선거가 예년과 같지 않을 겁니다. 전국적인 선거를 총괄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당대표를 맡은 것은 아닙니다. 홍준표 대표 물론 기자 질문에 대답하는 형국이긴 합니다만은 대구 북을 당협위원장 맡은 것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 상당히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그 비난에 대해서 그런 비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쐐기를 박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절대 출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방선거고 총선이고 어디에 출마하지 않고 내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지금 당대표 맡았겠느냐. 나는 더 큰 일이 있다 하는 걸로 해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 이번 지방선거나 다음 총선에 자신이 출마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대구 북을 당협위원장 다른 좋은 후배를 선택해서 물려주고 자신은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정치권의 반응 이쯤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소식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을 넘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족으로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반응이 궁금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사무실로 나갔습니까? 네, 지금부터 약 3시간 전쯤이죠. 오전 12시 35분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저 SBS 취재팀이 지금 나와 있는 이곳 삼성동 사무실로 나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수요일에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먼저 그 모습부터 함께 보시죠. 이상득 전 의원 오늘 압수수색 있었는데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전 대통령은 매우 굳은 표정으로 경호 인력에게 둘러싸여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 대응하지 말라고 한 지시대로 참모들은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오전에 검찰이 이상득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전 대통령 사무실을 찾은 조혜진 전 의원을 사무실 앞에서 저희 SBS 취재팀이 만났었는데요. 조 의원은 최근 검찰 수사를 금도를 넘은 여론몰이 수사라고 비판하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한 측근도 SBS와의 통화에서 가족에게까지 향하는 검찰 수사가 해도 너무하다, 너무 과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근은 매주 월요일이면 모이는 오늘 모임이 정례적인 모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 검찰 수사가 이 전 대통령 가족까지 빠르게 진행되면서 오늘 모임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오늘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을지 계속해서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 앞에서 SBS 최재영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무실 앞 표정 최재영 기자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매주 월요일마다 측근들과 함께 정례적인 모임을 갖는데 오늘은 이상득 전 의원의 사무실 등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이 문제 집중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문석 이사장님. 네.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반응은 해도 너무한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해도 너무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해도 너무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요. 현재 이 수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문제에서 불똥이 튀기 시작을 해가지고 MB 정권의 특활비 문제로 또 올맞붙었고 거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핵심 집사라고 이야기했던 김희중 제1부속실장이 그 증언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터져 나왔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이명박 정부 초대 비서실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원세훈 국정원 원장까지 특활비에 대해서 그 시인을 하고 진술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왔기 때문에 이 수사가 자연스럽게 수사 과정에서 계속 확산되는 거지 어떤 기획을 가지고 수사를 하거나 이명박 그 대통령을 표적 수사했다. 본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국민들과 언론인들은 현재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들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특활비와 관련해가지고 부인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김백준 총무기획관, 이명박 정부 당시의 총무기획관이고 40년 집사라고 하는 이 양반을 제외하고는 모든 그 현재 나온 사람들은 다 시인을 했고 본 적이 있다, 독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정치보복이다라는 프레임을 그다음에 정치공작이라는 프레임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 오히려 또다시 이상득 전 의원 또한 이 과정에서 나온 또 다른 증언에 의해 가지고 특활비 상납 이야기가 또 불거졌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자꾸 그 정치공작과 정치보복으로 몰아가기에는 국민들 눈에 너무 많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양문수 이사장님 말씀하신 모든 사람들, 김백준 전 기획관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시인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은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을 지칭해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금 측근들, 밖에 있는 측근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오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특수활동에 관련해서 사실 오늘 정태근 전 의원님 나오신다 그래서 정태근 전 의원님 당시 상황을 좀 많이 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 성격 문제를 떠나가지고 지금 사실은 별 대응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있다고 해도 소총이고 검찰이 갖고 있는 거는 지금 거의 미사일 수준이기 때문에 대응 방법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참모들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성명 발표할 때 쭉 조율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잘 몰라요. 대부분 다 이 사건의 실체를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MB의 자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뭐 김백준 총무기획관, 김희중 부속실장, 그리고 이제 뭐 어제 이제 압수수색됐던 신학수 총무비서관, 요 분들이 핵심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근데 오늘은 좀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것이 지금 이제 이상득 전 의원이 오늘 압수수색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그 특활비 관련해서 구속이 안 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김희중이고 한 사람이 김주성입니다. 그런데 김희중 씨가 결정적인 진술을 한 사람들이네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김희중 씨는 사실은 온 돈을 받아서 전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범죄가 성립되지만 굉장히 정도가 낮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김주성 씨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실제로 특활비를 상납했다고 한다면 국고를 포탈한 본인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훨씬 엄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지금 김희중 씨보다도 훨씬 중요한 범죄 행위가 성립돼 있다고 추정되는 사람이 지금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사후에는 보고했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사람, 이 김주성 기조실장은 이상득 전 의원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상득, 박영준, 이 김주성. 이 라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무슨 그 대응보다도 상당히 다혹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고 제가 이전에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이랑 일했던 사람으로서 모셨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노무현 대통령하고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상문 비서관이 구속됐을 경우에 이거 자기 집에서 시킨 일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격이 들어왔을 때 자신과 소위 이제 민주당 진영을 연결시키지 말아달라. 그리고 자기를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보수 계멸을 걱정한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당신의 처지와 보수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태도는 제가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면 오히려 더 그 자유한국당의 이쪽 진영에서
객관적으로 좀 더 마감이 나오는데 어려움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어렵더라도 좀 담담히 이 문제에 대해서 냉철하게 수사 과정들을 지켜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특히 그 참모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의 삼성동에 나온다는 참모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태근 전 의원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지금 삼성동 사무실에 나온 측근이 없는 거겠죠? 예.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 김희중 전 부속실장 혹시 개인적으로 좀 잘 아십니까? 아니, 잘 알지요. 거의 뭐 십몇 년을. 최근에도 좀 연락을 좀 주고 받으셨습니까? 최근에는 연락을 못 했고요. 이번 일이 불거진 뒤로는 연락 못 하셨고요. 연락은 못 했고, 예. 이제 그 제3자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김희중 부속실장은 사실은 이제 자기가 폭로 또는 배신을 당했다라는 것, 물론 서운한 감정은 있을 겁니다. 제가 그 김희중 부속실장이 이제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거의 제일 처음에 같이 밥을 먹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근데 지금 상황은 이분이 지금 이제 부인이 그 자살로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래서 애들을 장모님이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그걸 모든 걸 다 떠안게 되면 구속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자신은 이제 전달한 사람이란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다 보니까 검찰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거죠. 그래서 뭐 배신을 했다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개인적으로도 그런 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인터뷰했다고 기사를 썼는데 이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과 김백준 전 기획관이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일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 여부에 대해서 진솔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입성 이후에는 아마 김백준, 김희중 이 두 분이 가장 많이 아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저희들도 이제 경선 과정 속에서는 알지만 저희들은 뭐 거기 가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이명박 대통령의 이제 정치 행위와 관련돼 소요되는 자금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이제 김희중 실장이 담당을 했던 거고, 다스를 포함해서 예를 들면 대선 때 전체 캠프의 자금 이런 총무를 받던 분이 이제 김백준 전 기획관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김희중 부속실장이 한 얘기는 정확히 말하면은 내가 받은 것과 그리고 또 다른 김백준 쪽에서 받은 거는 서로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MB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고, 오늘 이상득 전 의원,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아니겠습니까? 거기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측근들을 압박을 했던 거거든요. 수사를, 압수수색이라든가 구속이라든가 수사를. 그런데 이제는 친족과 인척 이쪽으로 이제 더 다가왔다. 그래서 정도원 의원 말처럼 이제 MB의 목젖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늘 이상득 전 의원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감을 가질 것 같습니다. 정도원 전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던데요. 맞죠? 네. 어떻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했던, 예전에 함께 도왔던 그런 분들 사이에서 정도원 전 의원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내용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이죠. 뭐 여러 평가가 있죠. 근데 이제 정도원 의원 뭐 저하고도 워낙 가까운 사람입니다만 이분 성격이요. 마음에 있는 얘기를 그냥 담아두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말을 애둘러서 하는 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마 이제 특히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고생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정부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쓴소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성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쓴소리 한 사람은 밀려나는 거고, 예를 들면 거기서 이제 줄 잡아가지고 뭐 대통령님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심하게 얘기하면 아무고, 아니면 그냥 그 자리를 그렇게 유지하려고 했던 경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나중에 이제 권력의 사유화까지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역사적인 책임감이 있고, 오히려 정도원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그런 전 차원에서 보면 내가 이 상태를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뜻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조금 전에 정태근 전 의원이 상당히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저도 얼마 전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출석을 앞두고 본인이 이미 22여일 전에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고 대검찰청 가서도 사과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이번 입장 발표에 사과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이 대목을 지적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사과도 빠져 있었지만 이해창 전 총재의 찻대기 사건 이후에 이해창 전 총재가 그 모든 책임을 나에게 물으라 하고 직접 검찰청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포트라인에 스스로 썼거든요. 그 흉내를 내기는 했는데 나에게 물으라 해놓고 바로 그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일절 답을 하지 않았고, 예를 들면 다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쟁점이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나에게 물어보냐라고 또 대답을 했고 하면서 이해창 전 총재의 흉내 내기를 좀 하려고 했었으나 사과도 없을 뿐더러 그 자신의 말을 지난주 그 성명에 책임도 안 졌던, 그리고 실천도 하지 않았던 이 모습들을 이제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방패도 지금은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차관 있지 않습니까? 네. 박영준 전 차관도 예전에 사법 처리를 당했던 적이 있는데 이 특수활동비하고는 관련이 없을까요? 어쨌든 청와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갑자기 지금 뭐 특수활동비 일부가 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것을 그 오만한 데 들어갔다. 예, 오늘 장성명 전 비서관이 그래서 소환됐다고 아마 얘기하고요. 그 당시에 그 문제를 가장 앞장서서 했던 사람은 그 당시에 노동비서관이라고 하는 이영호 비서관이 있거든요. 이영호 전 비서관이 그 당시에 검찰 수사 결과로는 최윗선으로 드러났었죠. 예,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사람을 데려다 쓴 사람은 박영준 비서관이지만 이용호 비서관 그 당시 위세가 얼마나 컸냐면은요. 예를 들면 경제비서관이 이제 노동 문제를 상의를 안 한다고 해서 막 그 약간 자기가 기분이 나쁘니까 그 방에 가가지고 막 대놓고 항의를 하고 이럴 정도로 이제 그 문란한 문제가 됐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냥 내버려 둬라 할 정도로 그때 이제 권력이 셌던 때죠. 그래서 박영준 전 차관이 직접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 당시에 있어서 그거를 가장 앞장서서 했던 것은 이영호 씨가 분명합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금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금도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이 국어에 자꾸 좀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 금도가 말이죠. 다른 사람을 포용할 만한 도량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정치권에서는 어떤 금지하는 선, 이런 뜻으로 금도를 이야기하면서 금도를 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우리나라 말의 금도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금도를 넘었다는 표현보다는 좀 다른 표현을 쓰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금도란 다른 사람을 포용할 만한 도량. 금도가 없다. 다른 사람을 포용할 만한 도량이 없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말씀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3선 도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조치 발동을 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박원순 시장은 이 자리에 나와서 미세먼지는 재난, 전쟁에 준해서 대응해야 한다. 이런 의지를 밝혔죠.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오히려 내가 맡겠다. 다음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는 박원순 시장이 아니라 내가 돼야 한다는 정치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상호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서 출마 의사를 밝혔고요. 오늘은 박영선, 민병두 의원이 잇따라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우상호, 박영선, 민병두 의원의 이야기 차례로 들어보실 텐데요. 모두 한결같이 똑같은 주제가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미세먼지 대책 적절치 않다. 박원순 시장의 3선 도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2번 도와드렸습니까? 2번 도와드렸으면 충분한 거 아닐까요? 미세먼지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원순 시장답지 않은 정치인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것이고요. 최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시행 중인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이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중단되어야 합니다. 대중교통 무료 그리고 그것의 각성을 통한 홀짝제 2부제의 도입이라고 하는 단계적 추진 방안은 번지수를 갖다가 잘못 짚은 것이다. 정책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현희 의원도 아마 출마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자간담회는 하지 않았던 모양인데 네. 전현희 의원도 뭐라고 비판을 좀 했죠? 그렇죠. 지난번에 SNS 통해서 예. 그거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은 대중교통비 면제해준다 그런 거 가지고 이틀 동안에 100억, 그러니까 사흘 동안에 150억 쓰지 않았습니까? 그럼 매번 교통비 면제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냐. 이렇게 해서 임기응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봐서는 상당히 이제 박원순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치고 나가고 그리고 나서 반사 이익으로 또 자기가 출마하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민주당 사정의 밝은 양문석 이사장님. 예. 민주당의 차기 서울시장, 어쨌든 박원순 시장도 경선할 수밖에 없어 보여요. 저렇게 출마 의사를 밝혔으면. 서울시장 경선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7명입니다. 7명이나 됩니까? 예, 그 현역 의원,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과 예. 현역 의원 우상호, 민병두, 박영선, 전현희. 5명. 그다음에 전직 의원 정청래, 정봉주 이렇게 하면 총 예. 7명이 예. 자천 타천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요. 거기서 정봉주 전 의원은 출마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높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을 빼면 정청래 전 의원도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6명입니다. 그러면 6명을 가지고 그 평가를 해보면 친문계, 소위 말하는 문재인계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삼철급의 급 없고 전해철 의원급의 이 열렬한 지지자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범친노 계열을 정청래 전 의원이 오히려 그쪽으로 볼 수 있지 오히려 않을까요? 정청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보로 따지면 현재 국회의장인 정세균 의장계로 많이 분류가 되었었지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 대표 시절과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 있어서 이제 열심히 도우면서 한때는 뭐 호위무사 이야기도 들었지만 정청래 전 의원을 친문계라고 규정하기에는 이전에 정치적 이 계보로 보면 좀 무리가 있다. 그러면 어쨌든 친문계 현역 의원, 그럼 결국은 현역 의원 간의 그 싸움일 텐데 현역 의원 4명 대 그 박원순 시장 5명이 이제 싸우는 판인데 누가 낙점을 받느냐죠. 친문계에서 소위 말하는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민주당에서의 가장 그 실세 그룹들은 문자 폭탄을 보내는 그 열성 지지자들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그 열성 지지자들이 로부터 낙점을 받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상호 의원이 등장하기 전에는 박영선 의원이나 민병두 의원이나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폭발적인 그 인기나 지지를 친문계로부터 받지 못했는데 어쨌든 탄핵 정국에 있어서 원내대표를 했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그 시점까지 원내대표를 하면서 지난 그 16년, 17년, 18년 이 과정을 아주 유연하게 관리해 왔던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낙점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그래서 당내 경선 또한 박원순 시장의 그 원사이드한 경기로 끝날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출전을 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관전거리가 이제 생긴 거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 경선 룰 물론 이번에 새롭게 정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결선 투표제가 있습니까? 광역단체장 경선에서? 지금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보통 1차 투표에서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단순 투표율로 1위를 선정했던 것 같은데 결선 투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룰 미팅이 또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결선 투표제가 지금 한 5명에서 7명이 출전을 했었을 때는 과반을 넘기는 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선 투표제가 자연스럽게 도입될 가능성이 있고 도입되어야 하고요. 예. 그러면 야권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오늘 서울시장 후보감은 이야기 안 했어요. 홍정욱 전 의원은 물어봤습니다만 원오브 됩니다라고만 얘기를 했었고 본인이 또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야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이쪽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홍정욱 전 의원은 아마 지금 자기가 사업 비즈니스를 통해서 일단 성공을 한 다음에 정치를 다시 하겠다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은 나오지 않을 것이고요. 미디어 그룹의 회장을 맡고 있죠, 지금?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는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은 안철수 대표라고 봐야 되겠죠. 안철수 대표입니까? 유승민 대표입니까? 안철수 대표가 더 경쟁력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민주당의 후보로 결정된다면 저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사실은 민주당 경선에서 그 의원 그룹들이 상당히 이제 덕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이번에 바로 미세먼지 대책이거든요. 예. 예를 들면 서울시 수도권의 미세먼지가 기본적으로 이 외부 요인이 한 60%, 그리고 이제 화력 발전을 비롯한 산업계 한 20%, 자동차 한 20%인데 이게 이제 서울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돈을 쓴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반대로 사실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탄소 발생량을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미세먼지 문제를 넘어서서라도. 그러면 사실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곳에다가 돈을 주면 예를 들면 100억, 한 200억만 써도 아마 최소한 20%, 그러니까 이제 오부제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서울시에서 승용차 요일제를 하면서 자동차세의 5%를 감면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운행을 안 하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명백한 정책의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야권에서 그 1대1의 구도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만약에 박 시장이 나온다 그러면 야권에서 해볼 만하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예. 수 대표도 역시 살아있는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당에서 요구한다면 뭐라고 정확히 말하냐면 당에서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다 해서 서울시장의 카드로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것들을 여론조사 보였기 보면 때문에. 유승민 대표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서 말이죠.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유승민 대표는 의지가 없습니까? 서울시장? 그런 얘기를 들어보질 못했고요. 예. 근데 이미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대표를 찍은 서울 지역의 유권자들이 20%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상당한 강점이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수정할게요. 예. 앞서 이야기하다가 정청래 전 의원에 대해서 정세균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동영계였습니다. 예전에, 아주 예,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부분을 또 명확하게 해야. 예. 예. 저는 또 최근에 정세균 국회의장도 만나셨길래 잘 알고 계시는 건가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예. 정세균계가 아니라 예전에 정동영계로 분류가 예, 예, 됐었다. 예. 정동영 의원과 같은 당에 있었을 때, 예, 예. 뭐 저도 기억합니다. 예전에 정통이라는 모임도 그렇죠. 같이 했었고요. 예, 예. 미키루크라는 이상호 씨도 있었고. 지금 어디 공격 감사로 가면서 또 낙하산 인사 때 논란도 좀 그런 이야기 있었던 할 것 필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치 코너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 당 후보 경선 앞두고서는 사실상 공정성에 대단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 서울시장을 노린 민주당 의원들의 이야기 들려드렸죠. 박원순 서울시장 지난주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나왔을 때 미세먼지 관련해서 소속 의원들의 비판이 있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렸더니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답변 들려드리면서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같은 좀 비판적인 의견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선거에 나오신 분도 있잖아요. 예. 당은 공식적으로 사실 서울시의 조치가 정당하다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 뭐 선거철이니까 뭐 무슨 말씀을 못 하시겠습니까? 예산은 아껴 써야죠. 이렇게 악화된 이 비상 상황 속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거라도 해야죠. 이게